사랑의 역사. 서양의 사랑관념은 그것이 지닌 이성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측면들에서 12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로 발명되거나 발견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토록 뒤늦게 인간은 성적인 충동을 이상주의적인 동기와 조화시키고 그 친밀성을 종족을 보존하거나 신을 찬양하거나 숭고한 형이상학적인 대상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인생을 살만하게 해주는 목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다. 어빙싱어 사랑의 본성 2권. 우리는 사랑이 역사적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랑의 역사를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이 지닌 여러 미덕 가운데서 많은 것들은 우리 문명이 이룩한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이다. 개인의 존중과 개인적인 선택의 보호, 양성의 평등과 사회적인 계급 구별의 철폐, 성적 욕망의 성적 표현과 사생활과 섬세함과 한계에 대한 욕구 사이의 균형, 행복의 추구 등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취의 목록 안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사랑이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짐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지고 있는 과거의 짐에는 잔존하는 성역할 억제, 사랑의 종교를 혼동하는 과잉 이상화 등이 있다. 사랑은 5000년의 역사에 걸쳐서 발전해 오면서 지난 세기에야 낭만적인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다. 성령은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존재해왔던 황소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대상과 그는 욕망의 번성과 변하는 사회나 철학만큼이나 다양하다. 낭만적인 사랑에는 성과 성리에 갖는 의미에 대한 원시, 고대, 중세, 근대 관념들이 합금되어 있다. 낭만적 사랑의 역사는 그리스인들과 함께 특히 플라톤과 함께 꼴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스인이 찬양했던 사랑관계가 은밀히 남성들 사이의 관계로서 여성은 배제했다거나 에로틱한 관계는 대개 불평등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 플라톤은 성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시적인 관념의 이상화라는 관념을 덧붙였다. 여기서 이상화는 연인을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를 이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플라톤은 흔히 사랑을 지나치게 이상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러한 이상화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랑관념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육체에 묘당할 것이며 플라톤이 말하듯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지속될 사랑을 플라톤이 말했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항상 낭만적인 종교로 생각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교회가 서서히 동안에 그 욕망을 드리는 모든 형태를 표현해서 그 욕망을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로틱한 사랑의 역사를 규정해 왔던 것은 기독교 사상 성적 사랑을 비천한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뿐 아니라 기독교가 개인의 내적 영혼과 믿음, 헌신 같은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통해서도 일어났다. 기독교의 탁월함은 기독교가 내적 자유를 발명했을 뿐 아니라 몇몇 감정들의 신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수위로까지 격상시켰다는 데 있다. 성 아구스토스의 고백론을 생각해보라. 그러나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시 에로틱한 사랑을 취하고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변형시켰다. 에로틱한 사랑은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거나 부부간의 사랑일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런 성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이지 않으며 인간적인 것만도 아니게 되었다. 사랑은 가장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상화의 형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숭배의 형식이 되기도 했다. 또한 사랑은 자신과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한낱 인간관계에 지나지 않는 한정된 세계를 초월하는 시도가 되었다. 기독교적인 사랑관념은 언제나 더 높이 날아올라 덕이나 행복만이 아니라 완성을 지향했다. 기독교와 함께 사랑은 정말로 신적으로 되었다.
사랑은 한이에 찬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절대적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적인 사랑관념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부정할 뿐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관념 자체를 부정하면서 잔혹하고 비인간적일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충고를 들어보라. 불질러버리기보다 결혼하는 별이 낫다라는 바울의 충고는 이런 소정된 사랑관념을 지배하는 바다 관대한 감정 중에 하나다. 자기 아내를 조차 죄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테르털리아누스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성적인 그 사랑에 반하는 것이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는 에데이즘을 위한 플라톤주의라는 니체의 발언에 우리는 다음에 말한 오늘날 우리가 정신 분석을 갖게 된 것은 기독교 덕택이라고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신학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 장려하고 존중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에로스적인 사랑이 크게 번성한 것은 아니었다. 사랑을 일으키는 다른 이름들 카리타스, 필리아, 아가페는 사랑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명료하게 만들어줄지는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의 현상학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실제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신적인 카리타스인지 제열한 에로스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우리는 그저 카리타스를 느껴야 한다는 그 말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사랑과 성적 욕망은 항상 구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대립하는 것처럼 양자를 구별하는 수많은 문건들이 양산되었고 그리고 이 문건들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대화들이 생겼다. 14세기에 이르러서 이런 운동은 플라토닉 러브로 신성화되었다. 플라토닉 러브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플라톤이 가져야 할 것이다. 사랑은 소크라테스가 촉구했던 것보다도 더 신성화되었다. 그러나 에로스적인 열정과 행복한 인간관계가 그 자체를 갖는 중요성을 부정하면서 우리가 정신성에서 얻었던 것은 상실되었다. 12세기 궁정풍 사랑은 바로 이 인간적인 욕망과 애정이 보인 둔감함을 겨냥한 것이었다. 낭만적인 사랑은 역사적으로 종종 궁정풍 사랑과 합쳐진다. 궁정풍 사랑은 중세 말기에 등장한 낭만적인 사랑의 주요 선조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랑의 원성에서 어빙싱어가 주장하듯이 낭만적인 사랑과 궁정풍 사랑은 다르다. 이 두 사랑은 종종 합쳐지고 특히 궁정풍 사랑은 흔히 아름답지만 접근할 수 없는 기부인이 살고 있는 드높은 탑 앞에서 감상적인 노래를 부르는 유욕적이지만 좌절당한 음료신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환원된다. 궁정풍 사랑의 섹스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새로 인정한다. 그러나 사랑을 성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구의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에서 궁정풍 사랑의 목적은 아니다. 궁정풍 사랑은 완성을 향한 갈망으로서 섹스를 질서 삼아 좋은 태도와 용기와 표현력과 시적인 창조성을 독려한다. 사랑의 관념에 일어난 역사적인 변화는 상당 부분 플라톤과 기독교적인 사랑이 제시한 이성화를 여린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또 욕망과 결합하고 종합하려는 시도와 연관되어 있다. 궁정풍 사랑의 덕은 이런 청합을 수행하면서 또한 성적, 미적 만족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정략 결혼의 세계관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또한 궁정풍 사랑은 에로틱한 사랑이 그 자체로 좋다고 바라보는 본질적으로 낭만적인 관념을 도입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일어나는 성애적인 사랑은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상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은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사랑 개념에 대한 급진적인 도전을 가리킨다. 낭만적인 사랑은 하나의 독특한 근대 철학으로서 낭만주의의 핵심적인 일부를 구성한다. 낭만적인 사랑은 결합이라는 인성적인 영의상학과 결합하여 개인의 자율성, 열정에 관해서 이례적일 만큼 강력한 관념을 전제한다. 결합적에서는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결합이 특히 짜릿하고 실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위대한 독일 철학자 헤겔은 우주를 하나의 통일체로 바라보는 시각을 옹호했다. 그런데 이 관념은 시민성과 여타 성문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공유된 정체성을 제공해주는 사회에서는 거의 필요하지 않다. 개인적인 자아의 확장이라는 관념은 내적 자아 관념이 최고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간접은 심리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적은 사회에서 이해되지 못할 특성이다. 낭만적인 사랑에서는 특히 근대적인 측면은 사랑과 결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랑과 결혼은 대중과 여가 읊조리듯이 말과 마 자체는 그렇게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플라톤이 에로스를 고려할 때 결혼 문제는 등장하지도 않았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오비디우스는 마음에 든 상대가 결혼을 하면 이것이 힘겨운 장애물을 만들어서 부가적인 흥분의 원천이 될 수는 있지만 사랑과 결혼은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했다. 결혼을 신성한 의식으로 바라보는 장구한 역사는 성례적인 사랑에 관해서는 말할 게 별로 없지만 성례적인 사랑에 반하는 것에 관해서는 말할 거리가 무척 많다. 사실상 낭만적인 사랑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기본이 결혼과 독립에 있을 뿐 아니라 결혼에 맞서는 반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카멜로스의 고전적인 기사도적인 사랑의 이야기는 아스왕과 기네비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운명적이고 비밀스럽고 불법적인 불륜 이야기다. 우리가 낭만적으로 사랑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교도적인 에로서, 이상주의적인 기독교적인 사랑, 그리고 근대 철학을 정합하려는 오래되고 고통스러운 역사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낭만적인 사랑은 성적일 뿐 아니라 그 기본적인 성격은 성적이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자율성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근대적인 맥락에서 문화적인 배경과 관능이라는 이교적인 특성과 기독교의 헌신과 충실성을 이상주의적으로 갱신한 것이기도 하다. 낭만적인 사랑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가장 평범한 연애 사건 뒤에 놓여 있는 전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정체성으로서의 사랑. 사랑은 오래된 욕구의 표현이다. 인간의 욕망은 원래 하나였고. 아리스토파네스. 이제 사랑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다른 요소들 또 성적이고 동반자 결혼과 맺는 자연스러운 연결끈, 열정이 갖는 엄청난 중요성과 또 열정의 일대의 파멸적인 충격을 하나로 묶어주는 개념적인 중력을 소개할 때가 되었다. 사랑을 구성하는 이 중력적인 요소는 개별적인 자아 정체성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체성 이론을 다소 경박하긴 해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언설, 즉 플라톤의 학면에서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하는 것을 재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편이 가장 좋을 것 같다. 향년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사랑을 예찬하는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 요청에 따라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이야기를 하나 지어낸다. 이 이야기는 앞선 연설들의 허황되고 그만한 주장에서 다소 가볍고 유머러스하게 벗어날 의향으로 창작된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파네스가 지어낸 이야기는 낯익은 것이지만 심오한 문제를 거드리고 있다. 그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 우리 모두는 오동통한 이중적인 존재로서 당일을 깡총깡총 뛰어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 시절에 우리의 모습은 지금과 달리 거의 완벽했다고 한다. 그래서 기하학에서 완벽함은 공모형이라는 뜻이다. 두 개의 얼굴은 완벽한 시각을 주었고 네 개의 손과 네 개의 발은 뛰어나게 몸을 돌릴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똑똑했고 더 대담했으며 더 오만으로 가득 차서 신들에게 도전했다. 우리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 저수는 우리를 둘로 쪼개어서 우리의 오만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우리의 힘은 줄어들었으나 우리의 숫자는 늘어났다. 아굴로시는 남은 인간들이 마주한 기이하고 불완전한 형상 안으로 신체의 나머지 반쪽을 재배치했다. 그래 그때 이후로 우리들 각자는 누군가에게 붙잡힌 자로서 자신의 나머지 반쪽을 찾아서 세상을 떠돌게 되었다. 여기에 사랑의 힘이 존재한다. 사랑은 단순히 성적 욕망이 아니며 흠모의 형태도 아니다. 사랑은 다시 전체가 되려는 욕망이다. 우리는 결합하고자 한다.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찾는 것이다. 성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더 쉬운 수단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성공할 뿐이며 극히 일시적이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이것이 사랑의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들이 각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강렬한 열망은
교접의 영광 같지 않다. 그 열망은 영원히 갈망하지만 알 수 없는가. 그에 대해서 영혼은 어두컴컴하고 불확실한 진정만 할 수 있을 뿐인 어떤 것을 향한 욕망과 같다. 이 욕망은 결합의 욕망이다. 아리스토판에서는 신들의 대장장인 헤파이스토스가 우리의 어두번쩍 영웅한 신체를 손질하여 잘 이어붙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제안한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읽어낼 것인가? 향연에서 소크라테스는 아리스토파네스가 하는 이야기를 우스꽝스럽다며 배척하고 있으며 근대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야만적이고 철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역사는 회복적 신체에 못지않게 불합리하다. 재미있다는 점을 제외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 무엇이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사랑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리스토파네스가 우리에게 준 것이 근대적인 사랑을 이해하는 고대적인 모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기독교적인 설명에서 반복되는 모델이다. 기독교는 결혼이라는 신비한 결합에서 두 영혼이 합쳐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원초적인 결합이라는 잘못된 역사적인 그림 없이 공유된 정체성 개념을 해석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이 비유를 실제 심리적인 기제로 번역할 수 있다면, 또 자아의 결합을 터무니없이 신화와 연결시키지 않으면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은 왜 중요하며 사랑은 왜 종종 희귀이자 비극으로 나타나는지, 왜 사랑은 성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것을 넘어서는 무한한 갈망 주의를 맴도는지 이해할 것이다. 또한 사랑은 사랑 지속하는지, 왜 사랑은 자연스레 흐려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합칠 수 있고 또 정말로 합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글쎄요.